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날은 설 명절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부엌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전 반죽부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댁 부엌이었어요. 손이 뜨거워질 즈음에 다리가 먼저 아팠어요. 그래도 뒤집개를 놓지 않았어요. 11시쯤 됐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시동생 부부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나가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 유진아, 오는 길에 고생했지? 어서 와서 쉬어. 저는 그 말을 부엌 싱크대 앞에서 들었어요. 새벽 5시부터 서 있었어요. 손이 뜨겁고 다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고생했다는 말은 지금 막 들어온 사람 몫이었어요. 저는 뒤집개를 쥔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한테는 전세 보증금까지 대줬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저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할 말을 했어요. 저는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올해로 52살이 된 학교 급식 조리사입니다. 지금 일하는 중학교에서 일한 지 17년이 됐어요.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2시면 퇴근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 이름은 한재호예요. 23살의 동네 선배 소개로 만났고 2해 반을 사귀다 결혼했어요. 재호 씨는 3남 중 장남이에요. 결혼한 지 올해로 28년이 됐어요. 아이는 둘이에요. 큰아이 수아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아이 민준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시어머니 박정순 씨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재호 씨가 엄마 뵈러 가자 해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시댁에 처음으로 갔어요. 재호 씨 말로는 어머니가 크게 까다롭지 않은 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기 전날 밤부터 뭘 들고 가야 할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홍삼 진액 한 박스랑 직접 부친 녹두전을 예쁘게 담아서 들고 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처음 눈이 마주치던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가 제 직업을 물어보셨어요. 학교 급식 조리 일을 한다고 했더니 그게 공무원이에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기간제예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살짝 굳으셨어요. 그래 하시고는 재호 씨 쪽으로 대화가 넘어갔어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재호 씨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탐탁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 재호 씨가 웃으면서 왜? 원래 낯을 가리시는 분이야. 친해지면 달라져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의견이 빠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웨딩홀 선택도 피로연 메뉴도 드레스 스타일도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방향이 됐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한 번 있는 날이고 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결혼 전날 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재호 씨한테 하신 말씀이 재호 씨를 통해 제 귀에 들렸어요. 은미가 기간제면 나중에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기간제면 계속 일하는 게 보장이 되는 거야? 우리 재호가 나중에 뭘 그렇게 찾아서 왔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오래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래도 참았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신혼집은 인천 남동구 전셋집으로 잡았어요. 제가 급식 일을 하면서 몇 년간 모은 돈이랑 재호 씨 적금을 깬 거 합쳐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한번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보증금이 조금 부족한데 혹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장남이 알아서 해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물러났어요. 그냥 참았어요. 어른한테 처음 찾아가서 돈 얘기를 꺼낸 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만 마련한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복선이 있었어요. 그 장남이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쓰이는 말인지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 초기 인연은 그럭저럭 평온했어요. 시어머니는 연수구에 계셨고 저희는 남동구에 살았으니까 거리가 있었어요. 명절에 한 번씩 뵙고 한 달에 2번 주말에 찾아가는 정도였거든요. 그 거리가 있으니까 큰 갈등이 없었어요. 저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유해였는데요. 재호 씨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일했어요. 야근도 있고 출장도 가끔 있었지만 그래도 저녁 식사를 대부분 집에서 했어요.
저도 학교 급식 일을 꾸준히 했고요. 수아를 낳고 나서 잠깐 일을 쉬다가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간 뒤 복직했어요. 그 시절이 그나마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조용한 시기였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차리는 정도였고 끝나면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가 특별히 뭔가를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저도 뭔가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넘어갔어요. 어머니가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호 씨는 명절마다 시댁에 와서 어머니랑 이야기 나누다 집에 가는 게 전부였어요. 부엌에 들어와서 뭔가를 돕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집이겠거니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내가 장남 며느리고 이게 당연한 역할이라고 스스로 납득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당연하다고 납득하는 순간 그게 규칙이 되거든요. 결혼 4년 차에 아이들도 자리를 잡고 저도 복직하고 살림도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서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 5년 차 가을에 시동생 한재민 씨가 장가를 들었어요. 그때부터예요. 모든 게 달라진 게. 시동생 상대는 오유진 씨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렸어요. 부모님이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하신다고 했고 본인도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뒤 중소기업 재무팀에 다니고 있었어요. 외모도 단정했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희고 말도 또렷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상견례 날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저도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밝고 야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유진 씨를 처음 만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시어머니가 유진 씨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손이 참 곱구나. 예쁘게 생겼네. 그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처음 시어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면서 왔어? 한마디가 전부셨어요. 그 차이가 그냥 느껴졌어요. 뭔가가 가슴 한쪽을 콕 찌르는 것 같았는데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시동생 결혼식이니까요. 시동생 결혼식 날에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어요. 하객들이 유진 씨를 향해 어머 예쁘다라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흐뭇한 웃음이라는 게 뭔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재호 씨한테는 하객들이 우리 어머니를 많이 칭찬해드리더라고만 했어요. 내가 느낀 걸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가 올 거라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그냥 참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앞으로 몇 년간 반복될 장면들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재민 씨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은 명절이 그해 추석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오전부터 시댁에 갔어요. 연수구 시댁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재민 씨 부부는 아직 안 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장을 봐온 봉지들을 부엌으로 들고 들어가면서 어머니 세팅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혼자 장을 풀고 도마를 꺼내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어린아이라 제 옆에 붙어 있었고 민준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재호 씨는 거실에서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잡채 준비하는 사이에 1시간쯤 됐을 때 재민 씨 부부가 왔어요.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유진 씨를 보시는 순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머 유진아 왔어? 어서 와 들어와. 유진 씨가 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보시더니 어머 이거 뭐야? 이런 것 사오면 어떻게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잡채를 볶으면서 손이 뜨거워지고 다리가 아파올 즈음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유진이한테 이거 저거 시키지 마. 애가 부엌 일에 익숙하지 않아. 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유진 씨한테 뭔가를 부탁하려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다 하면 되니까요. 그날 명절 음식 준비를 전부 혼자 했어요. 상도 혼자 차렸어요. 설거지도 혼자 했어요. 유진 씨는 밥을 먹은 뒤 거실에서 재민 씨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유진 씨 쪽을 보시면서 앉아 있어 손 버린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절도, 세 번째 명절도, 그 다음에도 똑같았어요. 해마다 설, 추석, 어머니 생신. 그날들마다 저는 일찌감치 시댁에 가서 부엌에 서 있었어요. 유진 씨는 나중에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명절이 아닌 평소에도 차이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연락이 오면 항상 재호 씨한테 먼저 하셨어요. 제가 반찬을 해서 가져가면 그래 하고 받으셨어요. 잘 됐다는 말, 맛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진 씨가 시댁에 올 때는 달랐어요. 유진 씨가 뭔가를 사오면 어머 이걸 어떻게 알았어라고 하시고 유진 씨가 한 번씩 간단한 걸 만들어 오면 역시 집안이 좋으면 솜씨가 달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표현을 못했어요. 재호 씨한테 말해봤자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돌아올 거라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그냥 참았어요.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진 씨가 부엌에 들어와서 뭔가를 물어보더니 거실로 나가면서 어머니, 은미 언니가 갈비찜 만들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갈비찜이야? 유진이 너도 갈비찜 할 줄 알아? 하고 물어보셨어요. 유진 씨가 저는 못해요. 어머니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괜찮아. 유진이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라고 하셨어요. 저는 냄비 뚜껑을 닫으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저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냥 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저도 안 해도 된다는 말 한마디라도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재민 씨 부부가 결혼한 지 2해가 지났을 때였어요. 재호 씨가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재민이 부부 전셋집 구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대. 우리가 좀 보태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우리가요? 재호 씨가 뭐 형제끼리 도와야지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도 전세 보증금이 넉넉한 게 아닌데 얼마를 보태는 건데요? 하고 물었어요. 재호 씨가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그 얘기는 그날 흐지부지 됐어요. 보태게 됐는지 아닌지 결론도 제한테는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얘기가 흐지부지 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저한테 말 안 한 거였다는 걸. 그리고 그날 저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걸 보게 됐어요. 재민 씨 부부가 인천 서구에 전셋집을 구했어요. 방 3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시댁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저는 이사간 곳을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우리 집보다 넓었거든요. 우리가 2아이 키우면서 사는 집보다 방도 더 많고 단지도 더 새 거였어요. 재호 씨한테 재민이 전세가 얼마야? 하고 물었더니 글쎄 잘 모르겠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 무렵부터 명절마다 시어머니와 유진 씨 사이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서운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지쳐간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해마다 설 명절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봐서 시댁에 갔어요.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우고 나물을 무쳤어요. 유진 씨는 오후에 친정 다녀왔다며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유진 씨한테 어서 와서 쉬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재호 씨한테 한번 말했어요. 재호 씨, 나는 매번 명절에 혼자 다 준비하잖아요. 유진 씨도 좀 분담하면 안 될까요? 재호 씨가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유진이한테는 안 시키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불 속에서 이를 깨문 채 누워 있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말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그때쯤엔 이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와 유진 씨를 대하는 방식은 명절 때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재호 씨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진이는 집안이 좋아서인지 말 한마디를 해도 딱 들어. 은미는 뭐랄까 좀 투박하잖아. 재호 씨가 웃으면서 그래요?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 끝에 앉아서 그 말을 들었어요. 투박하다. 그 말이 귀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더 분했는지도 몰라요. 말도 못하는 제 자신이요.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오래 울었어요. 재호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다 빠지고 나서야 겨우 잠이 왔어요. 유진 씨와의 차이는 크고 작은 것들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죽을 끓여서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죽을 받으시더니 그래 하셨어요.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유진 씨가 시어머니 드시라고 과일 바구니를 사왔더니 시어머니가 재호 씨한테 전화하셔서 유진이가 과일을 사왔더라. 속이 참 깊다라고 하셨대요. 재호 씨가 그 말을 제한테 전해줬을 때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쭉 뒤집개로 저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걸 보게 됐어요. 어느 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설거지를 다 마치고 빨래를 돌리러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시어머니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서랍장 위에 놓인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계셨어요. 저는 그 통장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는데 그 위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재민 전세 3,500 추가 2,000?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방 앞에서 물러났어요. 빨래를 돌리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화가 난다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3,500만 원.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장남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셨던 분이 재민 씨한테는 3,500만 원을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뒤 방에서 나오셨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빨래통 쪽으로 움직였어요.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빨래는 넣었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목구멍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소리 내지 않았어요. 재호 씨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호 씨가 오늘 왜 말이 없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피곤해서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그 경계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오래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을 것 같아서 손으로 눈두덩이를 꾹 눌렀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니까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날 밤이 저한테 뭔가가 바뀌기 시작한 밤이었다는 걸.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었어요. 재호 씨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낮게 틀어놓았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이 지나가고 아파트 불빛이 지나갔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보통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머릿속이 시끄러운데 그날은 반대였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재호 씨가 한번 피곤해? 하고 물었어요. 저는 응이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재호 씨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 혼자 앉아서 한참 그 숫자들을 생각했어요. 3,500만 원. 추가 2,000. 우리가 신혼집 구할 때 한 푼도 없었던 그분이요. 장남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셨던 그분이. 나는 이 집에서 뭐였던 걸까?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불에 들어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어요. 눈이 감기기 직전에 한 가지가 분명하게 보였어요.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동안 나만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거. 그 생각이 그날부터 조금씩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시댁에 가면 부엌에 서 있었고, 명절이면 혼자 준비했고, 유진 씨가 오면 시어머니 얼굴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재호 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뭔가를 느꼈을 것도 같았는데 뭔가를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부부 사이의 말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도 일부러 말을 줄였어요. 말해봤자 엄마가 원래 그래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재호 씨가 잠든 뒤 핸드폰으로요. 이혼 절차, 재산 분할. 그 단어들을 조용히 검색하다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느낌이어서요. 그날 이후로 며칠을 혼자 생각했어요. 이불 속에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또 한 번 저를 때렸어요. 말로요. 어느 날 시댁에서 모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재민 씨 부부도 와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팝상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유진이는 살림을 참 잘 차린다더라. 재민이가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재호 씨를 보시더니 재호야, 너는 어때?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 재호 씨가 어물쩍 웃으면서 뭐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더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흐름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냐고. 그 질문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기분을 좋게 해주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거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밥을 마저 먹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게 한계에 가장 가까이 간 순간이었어요.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2달이 됐을 때였어요. 재호 씨가 퇴근하고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민이 유진이랑 이혼한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재호 씨가 자세한 건 모르겠어. 성격이 안 맞는다고라고 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혼자 오래 생각했어요. 이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시어머니가 넣어준 그 돈이 어떻게 될 건지,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재호 씨가 재민 씨한테서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재호 씨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유진이가 전세 보증금 절반 가져가겠다고 한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유진이가 재민이 몰래 사채를 쓴 게 있었는데 그게 재민이한테 다 넘어오게 됐다는 거야. 저는 재호 씨 얼굴을 한번 봤어요. 재호 씨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대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국을 저었어요.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포스트잇 숫자들이 지나갔어요. 3,500만 원. 추가 2,000. 그 돈이 어떻게 됐을지. 유진 씨가 이혼하면서 보증금 절반을 가져가면 시어머니가 넣어준 돈도 절반은 유진 씨 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채까지. 저는 국뚜껑을 덮으면서 조용히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이제 움직여야겠다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제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학교 조리실에서 고무장갑을 끼던 중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진동이 다 멈추고 나서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은미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재민이 일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좀 힘들어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초, 2초, 3초. 시어머니가 은미야? 하고 다시 부르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조리실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조용히 정리됐어요. 가 18년 동안 해온 일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나갔어요.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시간들. 유진이는 손 버리지 말라고 하시던 목소리. 장남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시던 목소리. 3,500만 원. 추가 2,000이라고 쓰인 포스트잇. 재호 씨가 엄마가 원래 그래라고 하던 얼굴. 그리고 지금 이 전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야 도와달라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뻔뻔하게.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검색을 시작했어요. 특별수익 상속선급 기업은.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조용히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별수익이라는 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 중 한 명한테 특별히 많은 재산을 줬을 경우 나중에 상속할 때 그 금액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민 씨가 3,500만 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시어머니 재산을 정리할 때 재민 씨는 그만큼 덜 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억울함이 해소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맞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고 이건 맞는 이야기라는 거.
저는 그날 조리실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결심했어요. 이번엔 혼자서 하겠다고. 재호 씨한테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머니한테 왜 그런 걸 꺼내가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말하겠다고. 그게 처음으로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무언가를 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며칠을 혼자 새벽에 생각했어요. 이불 속에서 재호 씨 숨소리를 들으면서 어두운 천장을 봤어요. 내가 이걸 꺼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꺼내면 어떻게 될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런데 이상한 건 며칠이 지날수록 두려움보다 단단함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새벽에 수아가 화장실 가다가 방문을 열고 엄마 자?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자다 깼어라고 했어요. 수아가 엄마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수아 눈에도 보이는구나. 수아 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참는 걸 보면서 이 아이도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게, 내가 18년간 소리 없이 삼켜온 것들이 이 아이한테도 어떤 방식으로 쌓이고 있다는 게, 그 새벽에 결심했어요. 말할 거라고. 혼자서. 제일 먼저 한 게 법무사 사무소 상담이었어요. 학교 근처 사무소 문을 열기까지 5분은 걸렸어요. 그냥 정보만 알아보는 거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면서 들어갔어요. 상담은 30분이었어요. 3,500만 원이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는 것, 지원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겠다는 것. 저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바로 메모장을 꺼냈어요. 기억나는 것들을 적었어요. 포스트잇의 숫자들, 시댁 지인이 많이 보태줬다면서요. 했던 날, 재민 씨 부부가 이사한 아파트 주소와 규모. 봉투를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법무사 상담 내용을 정리한 A 사용지, 재민 씨 부부 전셋집 등기 내역, 지인 발언 기록, 상속 조항 프린트. 두껍지 않았어요. 얇은 봉투였어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이틀 동안 이상하게도 손이 안 떨렸어요. 오래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재호 씨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옷장 안쪽에 넣어두고 혼자 시댁 가는 날을 잡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찾아뵐게요. 시어머니가 그래라고 하셨어요. 도와주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셨겠지요. 시댁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8년 동안 시댁에 가는 날은 항상 뭔가가 무거웠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왔어? 하셨어요. 18년 동안 변하지 않은 첫마디였어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시려는 찰나에 저는 먼저 봉투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놨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보셨어요. 이게 뭐야?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 떨렸어요. 차분하게 말이 나왔어요. 재민 씨 부부한테 들어간 3,500만 원이 법적으로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는 것. 나중에 어머니 재산을 정리하게 될 때 그 금액은 재민 씨가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장남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셨던 것. 말하면서 시어머니 얼굴을 팠어요.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야, 내 돈 내가 알아서 쓴 건데. 왜 며느리가 그걸 알아야 해?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쓰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법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재호는 알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따 말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는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그대로 놔두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폭도를 걸어 나오면서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재호 씨가 거실에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댁 다녀왔어요. 재호 씨가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어요. 왜 갑자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포스트잇을 본 날부터 시작해서요. 법무사 상담 이야기, 봉투 이야기, 오늘 시어머니한테 꺼낸 이야기. 재호 씨가 들으면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말을 다 마쳤을 때 재호 씨가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왜 그런 걸 갑자기 어머니한테 꺼냈어? 저는 재호 씨 눈을 봤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 오래됐어요. 재호 씨가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셨겠어.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어떡해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하고 물었어요. 재호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틀린 말을 안 했다는 건 재호 씨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불편한 거였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꺼낸 며느리가. 저는 그 침묵을 오래 바라보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했어요. 재호 씨는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미 할 말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태도는 그 뒤로 조금 달라졌어요. 가끔 문자가 왔어요. 감기 조심해라, 날씨 춥다 같은 짧은 것들이요. 저는 내 어머니라고 답했어요. 한 번은 재민 씨를 통해서 은미한테 미안하다는 말 전해줘라는 말이 왔어요. 재호 씨가 그 말을 저한테 전할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꺼내지 못하는 표정이요. 저는 그래요? 하고 받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서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 차이를 저는 알아요. 18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다음 명절이 왔어요. 설이었어요. 저는 오전에 시댁에 갔어요. 장을 봐서요. 부엌에 들어가서 앞치마를 두르려는데 잠시 뒤에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셨어요. 앞치마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좀 도울게.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할게요. 시어머니가 멈추셨어요. 뭔가를 더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미 고개를 돌리고 도마를 꺼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잠깐 서 계시다가 거실로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전을 부쳤어요. 나란히 서는 훈훈한 장면 없이요.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예전엔 저 혼자 부엌에 서 있는 게 서러웠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선택해서 혼자 서 있는 거니까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뒤집개를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재호 씨, 수아, 민준이랑 넷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조리실로 출근해요. 점심 배식이 끝나면 국솥을 씻고 오후 2시에 퇴근해요. 재호 씨는 그날 이후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저도 꺼내지 않아요. 부부 사이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다 풀리지 않은 채로요. 그래도 예전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딘지를 이제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는 명절에 부엌 앞에 서지 않게 됐어요. 제가 혼자 한다고 한 뒤로는요. 그분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 아직도 거칠어요. 급식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손으로 만든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이 손으로 채운 봉투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예전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부엌이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는 것도 선택이고 말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저는 18년 동안 참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봉투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떠밀려서 하고 있는 건지 그 차이만큼은 지금 확인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